안녕하세요. 김혜영의 센토크 기자 김혜영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대다수인 MZ 공무원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직한 지 10년 이내가 된 공무원 중 5년 이내 퇴직자가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직 지원율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 가지의 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수한 공직자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국가가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혁신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대적 현안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사람 중심 경영의 해법이란 주제로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님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혁신처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텐데 공무원들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총괄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인사처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왜냐하면 이 인사처라는 곳이 대학에도 인사처가 있고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인사처장이라고 하면 네. 어디 근무하는 인사처장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인사혁신처, 약칭해서 인사처라고도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부부처, 중앙부처, 중앙부처청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는 이제 법무부나 국방부 등 19개 부가 있고요. 처에는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이고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수능 다음으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죠. 구급공무원 채용 시험. 연간 한 15만 명 내외 응시를 하는데 그런 시험도 저희 인사혁신처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뵈면 처장님이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주로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처장님만의 인사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조직이나 기업체든 성과를 산출을 하려면은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요. 같은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입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진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저 나름대로 이제 인사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 좀 유연하게 그리고 정부 인사인 만큼 공정 투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적재적소 적시인사를 하려면 첫 번째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 중국의 병법서 중에 하나 이제 육도삼약을 보면 거기서 사람을 판정하는 팔증법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또 술을 취하게 해서 그 자세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사가 만사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적재적소 적시인사를 하려면 먼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사 시스템 자체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시스템 제도가 유연하게 좀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겠고요. 셋째는 이제 정부 인사인 만큼 국민분들께서 이해하시도록 공정 투명해야 하겠다. 저만의 인사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뿌듯한 소식도 먼저 좀 전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이 미국의 행정학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요새 K-팝들이 이제 문화에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인사 분야에서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좀 들렸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K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인사 행정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이 워낙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인사도 지금 I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인사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사 업무 전반을 이제 관리하는 그 이사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0년부터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전 부처에 이제 확산을 시켰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OECD나 국제기구에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행정학회 아스파라고 하는데요. 아주 가장 큰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술 단체인데 지난달에 거기 학술제에서 저희 이 사람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그 아스파 미국 행정학계에서는 처음입니다. 첫 사례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뜻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런 이 사람이라든지 선진 행정 한류, 저희 이제 K 행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개도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말한 선진국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그 일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네.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이 사람 시스템을 영국하고 덴마크 사례와 함께 아주 우수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데 요즘 이렇게 한류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인사 행정 분야도 역시나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특히나 몽골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몽골의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 대학 최초로 공식 과목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과가 네, 하나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예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인사행정을 하나의 과목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이제 몽골을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한류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뭐 한국 음식점,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뭐 한국 서울인지 몽골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네. 많이 저희 이제 한국점들이나 한국 화장품 가게 같은 게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몽골에서 이제 그 몽골 정부가 장기 플랜인 비전 2050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가서 몽골 총리 어용 에르댕 총리를 만나서 양국 간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많은 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몽골 국립대학교에 한국의 인사행정 과목을 정식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MOU도 맺었습니다. 사실 뭐 몽골과의 그 MOU 이전에도 많은 또 몽골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저희하고 또 많이 또 정보도 교류하고 또 저희의 또 뭐 여러 가지 이 사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계기도 가졌습니다만 이번 그 MOU를 통해서 한국 인사행정이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K 인사행정의 그 위상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소위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의 공직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꿈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무원이 2030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인사혁신처에서 4월에 발표한 2030, 202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공무원 중 10명 중에 4명이 이 이직에 관한 의사를 좀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MZ세대들의 공무직 이탈에 관한 이 현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저 때만 해도요, 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꿈의 직장으로 선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9급 공무원 등 하위 직급의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는 뭐 20년 전에는 뭐 IMF 그 직전에는 한 뭐 93대 1까지 갔던 적도 있었고요. 최근 5년 전에도 37대 1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대 1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상이다라고 또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많이 떨어지는 것은 또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저희가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나름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경쟁률도 떨어지고 또 5년 내 조기 또 퇴직하는 다른 데로 이직하는 그런 인원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이직은 뭐 이게 취업 시장 전반의 현황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이렇게 조기 이직하거나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수가 좀 낮다.
낮은 보수와 두 번째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조직 문화의 차이. 그다음에 요즘 특히 또 많이 문제가 되는 민원 스트레스, 악성 민원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찾으셨다면 그에 따른 네. 해결 방법이나 대책도 분명히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MZ세대가 이렇게 좀 공직을 이제 떠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MZ세대에 대해서 우선 우리 사회를 초인류 강국으로 이끌 아주 주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성세대는 그 당시 70년대, 60년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사실상 남성 중심, 장자 중심을 이렇게 좀 대우를 해도 이런 약간 불공정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고. 당시엔 사회 문화가 그래도 많이 그렇습니다. 변화됐죠. 네, 지금은. 네. 그 당시에는 일사불란하고 수직적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베스트 팔로워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지만 네. 저희가 초인류 강국이 되려면 이제 창의적으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 하에서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누구나 관계없이 집에서 다 이렇게 또 다 최대한 좀 서포팅을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좀 성향 자체가 수평적이고 공정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네.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추국가 초인류 강국으로 이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귀중한 그 MZ 세대가 좀 공직에서 이렇게 떠나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아까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요. 낮은 보수와 관련해서는 작년 올해 저희가 공무원 보수를 총 4.2%, 1.7%, 2.5% 각각 올렸는데요. 구급 초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5%, 올해 6% 해서 그로스로 보면은 약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년 전에 구급 공무원 초임이 2,69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3,010만 원을 넘겼고요. 두 번째 이제 그 MZ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그 네. 문화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22년도 8월달에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 MZ 세대와 기성 세대가 좀 조화롭게 공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도 만들고 네. 각 기관의 공직문화 수준도 진단하고 잘못된 것은 좀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또 네. TF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TF를 만들어서 어제도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공직사회가 먼저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 정책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희 네. 정부를 이제 흔히 모범 고용주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모범 고용주로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출생부터 양육, 주거까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다태아를 출산을 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존의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렸고요. 예, 그 육아휴직 기간이나 육아휴직 수당의 금액도 저희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기를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양육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그렇게 좀 하루에 한두 시간 일찍 퇴근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을 저희가 이제 현재 5세까지인데 지금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리고 있고요. 네. 사용 기간도 24개월 기간에서 36개월 기간으로 지금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 임대주택이 수도권 말고도 이렇게 지방까지 저희가 약 2만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2만 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 신규 저연차 공무원, 그다음에 신혼 공무원에 네. 대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금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현재는 약 92%가 신혼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세종에 지금 특공도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3천 세대를 더 만들어서 신규 공무원과 신혼 공무원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모범 고용주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일과 가정이 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 문제와 함께 또 다른 화두가 되는 부분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대응을 해서 이제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축적된 전문성이나 노하우들을 좀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60세가 정년인데 60세 정년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숫자가 퇴직 공무원이 57만 명입니다. 올해도 또 5만 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이제 연령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보면 18세부터 65세가 청년 세대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퇴직을 했어도 신체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 신체적인 나이와 함께 또 30여 년간 공직에서 쌓은 또 노하우를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자기가 이제 재직 중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퇴직 후에 또 사회에 이렇게 최소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공헌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 사례를 보면 대구시에서 위기가구 사례 관리단을 만들어서 고독사 혹은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충북경찰청에서는 금융범죄 예방관 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다수 이렇게 좀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재난 안전 분야라든지 민원 대응에 대해서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폭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늘봄학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퇴직 공무원들 그 상록 자원 봉사단이라는 게 지역별로 있는데요. 그 각 교육청별로 지금 협의를 통해서 이미 그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지역도 있고요. 앞으로 늘봄학교에도 퇴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사례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OECD가 집계하는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37개 회원국 중에서 33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 생산성에 대한 지표긴 하지만 조금 저희가 좁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좀 찾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22년도 연간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1,900시간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1,500시간도 일 안 하면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죠. 예,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예를 보면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문화, 제도와 문화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2030 직장인 대상 근로시간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68%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근무제도 혁신에 대해서 인사처출범 후인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무제도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초과 근무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과 근무 총량 관리제, 지금은 이제 자기주도 근무 시간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확산시키고 있고 연가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장려하고 또 유연 근무 같은 거 뭐 9시부터 6시 근무지만은 8시에 퇴근해서 5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한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행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2016년 31.5시간에서 작년도에 18.7시간,
거의 많이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서너 시간 줄었고요. 유연근무 사용률도 21%에서 75%. 연가 사용률도 50% 83%로 대폭 올랐고요. 이러한 근무 제도 혁신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생산성을 중시하는 행태, 조직 문화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 관리자가 불필요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시간을 좀 먹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현장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책자도 발간도 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문화 혁신을 저희가 좀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뭔가 지금 이거 나랑 이야기를 하자는 건가? 아니면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보는 그런 고민이긴 하거든요. 자, 이러한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을 또 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어떤 해답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이제 책자를 냈고요. 제목이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집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아마 한두 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럼요,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직장에서 한 길죠. 10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직장 내에서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에 대한 코칭이나 피드백 아니면 갈등 해결, 협상, 소통, 설득 이런 부분 그리고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종합적인 지침서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은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학교의 우등생이 직장 생활의 우등생이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학교 생활은 싫은 사람과도 안 지낼 수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단독 플레이를 통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은 싫거나 좋거나 출근해야죠. 조직 문화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팀 플레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일터를 만드느냐와 관련된 이런 종합적인 지침서가 없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해서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사소통, 경청, 설득, 갈등 해결, 협상, 그다음에 코칭, 피드백, 동기부여 다양한 그런 걸 가르치는데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모티브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한 200권 정도 책을 저희 우리 직원들 한 25명이 그룹을 나눠서 작년도에 이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바로 절판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그 이북 형태로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은 누구나 지금 다 읽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직장이 아침에 출근하고 싶고 행복한 일터가 돼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직장인입니다만은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보다는 사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한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도 소위 갑질하는 상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공무원 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종종 상사가 아래 직원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또 이 내용 안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제 갑질 방지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고 함께 일하고 싶은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극적으로 갑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징계 기준에 이런 경우 징계를 받는다는 그 기준을 이미 설정을 했고요. 법을 바꿔서 갑질 방지 금지와 함께 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이제 법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하고 싶은 직장,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책도 냈지만은 지금 MZ 세대에게 당신은 그 깐깐하지만 성과를 내는 상사와 따뜻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사 누구하고 근무하고 싶냐 하면은 전자인
깐깐하지만 성과를 내는 상사와 근무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둘을 합친 상사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이죠. 진짜 네. 따뜻하지만 성과를 내는 상사. 그것이 저는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책도 발간을 하고 관련된 교육 과정도 만들고 공직문화 수준도 진단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좀 여쭤보니까 처장님께서 굉장히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갓 입사한 구급 공무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얼마나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고 할 텐데 이름과 함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서 격려와 함께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직장 선배로서 그런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요. 네. 칭찬을 잘하는 선배가 되고 싶지만 쉽지는 네. 않은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사람은 뭐 MZ세대나 기성세대나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고 네.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 미국의 이제 뭐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만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뭐 인간의 욕구 5단계, 7단계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아래가 뭐 이렇게 좀 뭐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그 생리적 욕구, 그것이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이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존중의 욕구나 인정의 욕구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을 하게 되면 또 좀 더 자발적으로 또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미국에서 그 피그말리온 효과 네. 또 로젠탈 효과라는 것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 미국의 로젠탈이라는 분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네. 너네는 IQ가 좋은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 그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물론 거기에는 IQ가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칭찬이나 인정이 사람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칭찬이나 인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런 너무 잘했다. 또 그것도 또 할 때는 또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 더더욱 좀 더 생산성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인터퍼스널 스킬에서 피드백 중에 하나의 분야입니다. 네. 칭찬이나 인정 같은 것은 이제 긍정적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좀 더 아쉬움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부정적 피드백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정적 피드백은 많은 사람들이 꺼리게 되죠. 잘못하면은 인간관계만 해치고 일단은 수용이 잘 안 되고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네. 부정적 피드백을 안 하려고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나 조직 발전을 위해서나 부정적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수용성 있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기본적인 팩트는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지적을 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감정이 담기면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 라는 말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럼요. 거죠. 그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지각을 왜 자주 하느냐고 사실을 지적을 해야지 거기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예, 그래서 흔히 우리 보면은 뭐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나 사람이 개념이 없다 막 이렇게 네. 포괄적으로 네. 추상적으로 하는데요. 그러한 그 부정적 피드백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맞습니다. 인간관계만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인간관계 대인기법 기본서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도 한번 쫙 돌이켜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았을까 반성을 좀 하시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조금 더 많이 서로 간에 조직 안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부처 간에 국장급과 과장급의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 교류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매칭이 잘 될까 싶기도 한데 인사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정부가 국가적 현안에 그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분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즘 같은 시대에 국민 중심 원팀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처의 그 공무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이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고요. 네. 국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 본말에 대해서 국민자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또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단일 부처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주요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 교류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갈등 소지가 있거나 융복합의 시대에서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호 이해 협력 차원에서 국과장을 중심으로 서로 사람을 맞바꾸는 네. 전략적 인사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전략적 인사 교류가 예.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가 그럼 첫 시행 연도인가요? 예, 예전에도 뭐 유사한 것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부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뭔가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뭐 단일 부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사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다소 결여됐다거나 뭐 부족하다거나 이 때문에 업무에 어떤 혼선이 빚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그 부처 인사 교류를 할 때 나름 상당히 직무 분석도 하고 많이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부처의 직위의 그 고유의 특성 그리고 원래 직위에서 하던 전문성을 가지고 교류 직위에 가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류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정책관 그리고 행안부의 공공서비스국장 간에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문성도 살리고 또 상호 간의 그 갈등이라든지 융복합을 통해서 좀 더 교류를 통해서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뭐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처 협업을 통해서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이런 전략적 인사교류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회 사무처나 기상청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공직 적격성 평가를 시행하고가 있습니다. 자, 이를 350여 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총괄하고 계시죠. 네, 사실 저희 인사혁신처는 시험 관리에 관한 한 국내 최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험 관리에 엄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출제 시설,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저희가 그 안에 뭐 숙식 시설까지 식당까지 조그만 체력 단련장. 까지 다 있습니다. 그 안은 완전히 교도소와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휴대전화도 완전히 압수,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외부와는 철저히 완전히 단절돼 사각형의 단절된 구조인데요. 거기에 뭐 드론이 들어올까봐 저희가 와이어도 설치를 해놓은 예, 그런 상태고요. 네. 많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험 대신 좀 출제해 주세요라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PSAT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04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이 또한 뭐 거의 국내에서는 뭐 공신력에 있어서는 첫 번째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기상청 같은 데서 저희 문제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5급 공무원 뽑을 때 저희 문제를 같이 공동 활용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PSAT 시험 자체를 한국사 검정 시험처럼
공직 적격성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들의 공무직 이탈 현상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할지 하나하나 저희가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큰 그림을 그리며 우수인재 채용부터 평가, 보상, 징계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인사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인사혁신처. 이 인사혁신처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인사혁신처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청사진들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흔히들 그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뭐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소통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맞는 적시성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현장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요즘 이제 공무원의 그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전국 방방곡곡 뭐 강원도 영월, 경북 청송 뭐 이런데 최근에 저희가 화천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좀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저희가 저도 갔습니다. 우리 국장급 이상 반드시 가서 공직도 설명하고 좀 정부와 거리를 좀 좁히는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을 찾아가는 공직 박람회를 작년에도 한 40여 회 운영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청년 공감이라고 해서 청년의 공무원이 다가감 뭐 이런 취지로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가서 이제 특송하고 학생들과 이제 공직도 소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현장에서 상당히 좀 반향도 좋고 또 저희가 또 공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자원을 국민분들께 공유하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아까 말씀드린 PSAT 공직 적격성 시험을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것도 그 하나의 차원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재개발 플랫폼 또 나라 배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국가인재 DB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뭐 대학 교수, 중견 언론인, 상장회사 임원, 뭐 주요 공무원들 이런 DB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것을 국내에 치중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해외 인재가 중요하고 특히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 해외 인재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인재 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현재 그 공부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제 인재 DB에 담고 있는데 이런 인재 DB의 그 결과물을 지금까지 국가기관만 활용하다가 앞으로는 이제 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청년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있을 텐데 인사혁신처 처장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후배들이 되겠죠. 미래 후배들에게 이런 공무원상이 참 중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보면 집에도 가훈이 있었고요. 뭐 고등학교 보면 그때 이제 교훈,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가온이나 뭐 교훈처럼 네. 모든 기업에는 다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인의 역량, 뭐 컴피턴시라고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그걸 갖다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구성 요소를 뭐 KSA, 네. 너리지, 스킬,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제 애티튜드, 사고방식이나 태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너리지와 스킬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것이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태도. 그래서 이 인재상을 보면 다 사고방식이나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뭐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모든 네. 조직인은 이렇게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고객의 니즈나 국민의 애로를 이걸 내 돈 들어가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일인 만큼 무엇이 문제인지 소통하고 이것이 문제이구나 공감할 테고요. 그리고 내 가족의 일인 만큼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죠. 그리고 좀 더 난관에 부딪히거나 빨리 이것을 잘 해결하려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테고 끝까지 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뭐 그런 조직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공무원의 인재상 그리고 제가 원하는 우리 청년분들께 원하는 인재상은 바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소통 공감하고 네. 예, 헌신 열정, 네, 창의 혁신. 그러니까 모든 윤리책임. 키워드를 네, 다 가지고 네.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사실상 우리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은 네. 다 그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인재상에 대해서 작년 3월에 공무원 내외 3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인재상을 정립을 했는데요. 이것을 공무원 면접이라든지 공무원 내부의 평가, 보상, 승진 이런 데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공직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방안들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안들을 좀 마련하셨나요? 네, 저희가 뭐 다양한 공직윤리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분들께서 보실 때 공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뭐 재산 공개 서비스도 작년 올해 이렇게 각 기관마다 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저희가 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취업 공무원이 이제 퇴직 후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설사 자본금이 적더라도 좀 외형 거래가 많은데 이런 데는 또 새로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각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은 최근에 경찰이나 소방 등 이런 위험 직무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이슈가 또 한 가지 화두이기도 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좀 다치거나 산재와 같은 분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좀 확대되기를 원한다, 바란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요. 이제 소방, 경찰관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요구.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책을 좀 고려하고 계세요? 많은 개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치안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외국인도 와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늦게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렇게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경찰 분들 그리고 소방관 분들 정말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이제 사회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를 해보면 1위가 소방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곁에 굉장히 가깝게 가장 있는 어떤 공무원으로 그렇습니다.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근무하시다가 뭐 부상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순직하시는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100% 이상 저희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의 책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 것을 보면은 간병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간병비를
책정을 해놓고 15년간 아무 손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3월 달에 간병비도 저희가 좀 현실에 맞게,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이 또 밤낮으로 24시간 저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수도 같은 직급의 일반 공무원보다는 좀 더 높게 이렇게 좀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소방 경찰 하시다 보면은 이 참혹한 현장을 이제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느끼시기 때문에 심리 안정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4일 이내에 심리 안정 휴가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인사혁신처가 앞서서 저희가 좀 짚어봤지만 이제 10주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데 1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느끼시는 사명감이나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공무원 채용제도, 인사제도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초기에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만 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그 과거 시험장에서의 부정부패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결국 이제 나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의 공정하고 엄정한 특히 시험 채용 제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 제도를 바로 해야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도가 같이 따라주거나 선도적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통해서 국민분들께 공무원들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래서 국민중심 원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혁신처의 역할과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같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뭐 역사적인 사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적 자원을 갖다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획득을 하고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정부 내에서 편안하게 행복한 생산성 있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혁신은 그런 점에서 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여건이 변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쟁력은 뭐 혁신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저희는 그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또 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인사혁신처는 국민 중심의 원팀 정부를 구현해서 국민분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인사혁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우수한 인재 발굴과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골든타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저희 센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